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공평은 어떤 의미인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몫을 주는 거? 아니면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만큼 주고 넘치는 사람은 이미 넘치니까 그것보다 적게 나눠주는 거? 사람마다 살아온 방식마다 공평이라는 건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입으로 먼저 공평을 내뱉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콩도 단말, 팥도 단말로 나눠야 하는 건 변함이 없겠죠. 제 입으로 평등, 공평, 공정을 외친 인간이 지가 내뱉은 말로 낭패를 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까 합니다. 앞서 저는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대학교 때부터 늘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픽 디자인 학과를 나와서 웹 디자이너로 꼭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죠. 3학년 때부터 계속 그 회사를 목표로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인턴도 그쪽으로 나갔는데 회사 분위기도 사람들도 모두 계속해서 그 회사를 희망하게 만들었죠. 그 회사 디자이너는 모두 계약직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정말 상관없을 만큼 꼭 들어가고 싶었네요. 하지만 그런 절실한 마음을 아쉽게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제가 저희 집안을 책임져야 할 때가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용달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셨는데 수입이 여유롭진 않았어도 저희 집 식구들이 먹고 살 만큼은 됐습니다. 또 저보다 5살 많은 오빠가 시작한 사업에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셨으니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불행은 한순간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용달 운전하다가 크게 사고가 나신 거죠. 용달 트럭이 쓰러질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아버지께서는 정말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지셨어요. 하지만 다리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몇 번의 수술 끝에도 다친 신경은 다시 살릴 수 없었고 아버지께서는 60대의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마셨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께서는 한순간에 하던 일을 접으셨고 어머니께서는 여기저기 뭐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찾고 다니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친한 동창들에게 부탁해서 식당 일이거나 건물 청소, 학원 버스 운전까지 하셨죠. 도움을 줬던 만큼 오빠에게 받으면 좋았을 텐데 오빠도 하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본인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빴거든요. 그런 집에서 계약직이라는 꿈의 직장은 너무 큰 위험이 부담되었기에 저는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다행히 뒤숭숭한 집안 분위기를 어떻게든 잊고 집중해서 다행히 졸업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받았던 월급은 제 입에 풀칠하기도 모자랐네요. 하지만 받은 월급 중 절반 이상을 집에 생활비로 보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앞으로 식비 같은 자잘한 생활비는 이 카드로 하라고 말이죠. 엄마, 이거 이번에 엄마 이름으로 만든 신용카드예요. 이거 가지고 다녀요. 이런 걸 왜 만들었어? 빛나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엄마도 일하고 있는데. 내 월급 알면 그만큼 엄마가 알아서 써줘요. 한도는 일단 300으로 잡았는데 그거 다 쓰면 엄마 딸 거덜나요? 엄마 버는 돈으로는 아버지 병원비나 약값 빠져나가는 거 막기 바쁘잖아요. 장볼 때만이라도 마음 놓고 써요. 알겠어, 딸. 엄마가 우리 딸 생각해서 아껴서 쓸게.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딸 덕분에 엄마 숨통이 좀 트이겠다. 물론 저 저금할 돈도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감수할 수 있었어요. 또 저희 부모님께서 딸의 돈을 펑펑 쓰고 그 소중함도 모르는 분들이 아니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받는 월급은 부모님께 드리고 제가 남는 걸 조금 쓰고 저금하고 하느라 딱히 사생활을 만들 시간도 없었어요. 정말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끔 친구들 만나서 술을 먹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재미없게 사는 저도
하루쯤 놀고 싶었던 어느 20대 후반의 날에 친한 언니를 따라간 술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친한 언니는 지인이 술을 사준다고 나오라고 했다고 함께 있던 저를 데리고 나갔고, 남편은 그 당시 중소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죠. 모르는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쭈뼛거리는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건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빛나 씨 맞죠? 근데 앞에 맛있는 거 많은데 왜 안 드세요? 아,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따로 먹고 싶은 거 주문하지. 여기요, 여기 메뉴 좀 주세요.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그냥 여기서 공기만 먹고 있게요? 근데 빛나 씨는 제 이름 모르죠? 아니요, 알아요. 아까 언니가 부르는 거 들었어요. 남영 씨라고. 그럼 오늘 한턱 내는 게 나라는 것도 알겠네요? 오늘 계산은 다 내가 하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요. 남편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먼저 저를 편하게 해주고 재밌고 젠틀하고, 술자리가 파할 때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며 앞으로 종종 연락하고 알고 지내자고 해서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생각 없이 번호를 교환했는데, 남편은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다음날 바로 제게 문자를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에 잘 들어갔냐, 밥은 먹었냐, 잘 잤냐, 오늘 뭐 해,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 이런 간단한 문자로 시작해서 만났고, 대화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해서 1년의 연애까지 했네요. 그때 남편은 정말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게 시간이 제발 멈췄으면 하고 바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남편에게 했다가 그럼 안 헤어지면 되겠네. 우리 결혼할까? 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웃어 넘기다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저는 꾸준히 제 월급을 떼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결혼을 한다면 배우자와 합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니까요. 결혼 전에 그럴 목적으로 했던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런 제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빛나 씨는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뭐야? 잘한 일? 음, 아, 취업하자마자 부모님께 카드 만들어서 드린 거. 와, 진짜 잘한 일이네. 기특하다. 기특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 또 용돈이라는 게 계속 주다 끊기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평생 생활비 조금이라도 드릴 각오하고 드렸던 거야. 그럼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꾸준히 드릴 수 있게 해야겠다. 그치? 어, 그래주면 고맙지. 그럼 남영 씨는? 남영 씨는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뭐야? 나는 아직 없어. 없는데 나중에 회사도 그만두고 내 사업 시작하면 그때 생길 계획이야.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서 내가 주인인 일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정말 누구 아래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매일 회사 나갈 때마다 느끼고 있어서 더 절실한 것 같아. 제 입장을 먼저 이해해주고 당연하게 배려해주는 것도, 또 본인만의 꿈이 확고하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저는 현실에 부딪혀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이루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기회를 보는 남편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믿음직스러운 남편이었지만, 또 결혼이 확정이 되고 양가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미묘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시댁은 그 당시에 시아버지께서는 작게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께서는 감자탕 집을 운영하셨거든요. 남편 말로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고 하긴 하는데 저희 집에 비하면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결혼은 조금만 형편이 기울어져도 힘들다고 하던데, 남편은 제게 걱정 말라고 했지만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을 때 저는 그 기울어진 양가의 경제적 상황의 불편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명색이 공무원 며느리라고 저를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이긴 했어요. 공무원이면 어려서부터 공부 잘했겠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붙기 힘든 게 공무원 시험이잖아. 아, 그렇지도 않았어요.
무슨 소리? 애들 공부머리는 엄마 꼭 담는다고 하던데 우리 손주들은 걱정 없겠네. 그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시다가 공무원이 무엇보다 안정적이어서 좋지 하고 연금 얘기를 꺼내시더니 이내 일 얘기랑 연봉 얘기까지 꺼내셔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먼저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남편에게 들으셨는지 제가 부모님께 보내는 용돈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취업하고 계속 꾸준히 보낸 거면 정말 오래 보냈다. 젊은 나이에 기특하네. 근데 칭찬 들을 만큼 많이 드린 것도 아니라서요. 그래도 그거 다 모으면 그게 얼만데. 그렇게 많이 보냈으니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니? 네? 아니, 생각해봐라. 듣자 하니 사부인께서는 아직 경제활동 하신다며. 그럼 따로 빛난 네가 결혼한 뒤로 계속 돈을 보낼 정도는 아니지 않니? 아, 나랑 우리 양반도 남영이한테 지금까지 용돈 몇 푼 받은 적 없는데. 엄마, 빛나는 장모님 혼자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일하시면 너희 통장에 계속 구멍까지 뚫려가면서 보내드릴 필요 없다는 소리야. 빛나, 너 말해봐라. 우리 아들이 결혼 초부터 처가에 돈 가져다 바쳐야겠니? 네가 친정에 돈 보내는 대로 고스란히 너희 통장에 구멍 나는 건데 그거 메꾸는 건 또 남영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효도 나중에 해도 안 늦어.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라. 다 너희 미래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그리고 빛나 네가 억울할까 봐 말하는데 우리도 남영이한테 돈 안 받을 거다. 남영이도 우리한테 한 푼 안 줄 거니까 너도 똑같이 공평하게. 어떠니? 솔직히 시댁과 저희 집은 버는 돈이 다른데 똑같이 공평하다는 건 결과적으로 볼 때 조금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친정은 정말 제가 보내는 돈이 없으면 당장 한 달이 빠듯하다 못해 먼지가 날리는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건 조건이 결혼 생활에서는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였겠죠. 또 남편 또한 본인 어머니 말에 동의하며 부부는 결혼하며 한 몸이 되듯이 벌이도 한 몸이 되는 거잖아. 경제 공동체. 알지? 앞으로 아이도 태어나고 돈도 모을 생각이면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우리 부모님께 일절 돈 안 보낼 테니까 당신도 똑같이 하자는 거잖아. 어? 서로 똑같이 공평하게 말 맞추고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하더군요. 나중에 시댁과 남편과 상의 후에 최종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딱 30만 원 보내는 걸로 합의를 보고 나서야 남편과의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부가 각자의 친정과 시댁과 완전히 독립된 경제적 주체가 돼야 여러모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건 맞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한 후에 꾸준히 친정에 달 30만 원씩 보내게 됐어요. 결혼 후 보내는 돈이 적어진 만큼 어머니께서는 일을 늘리셨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과 따로 돈을 저축해야 한다는 걸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4년 만에 의도치 않게 친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결혼 후에 첫째를 낳고 2년 뒤에 또 둘째를 낳았거든요. 첫째 낳고는 복직해서 일하면서 첫째를 돌보는 게 힘들긴 했어도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2살 된 아이와 새로 태어난 아이를 두고 복직해서 일을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육아의 마법인지 뭔지 돌봐야 할 자식은 그냥 2배가 된 것뿐인데 제 힘은 대체 왜 4배 이상이 되는 것 같을까요? 심지어 둘째를 낳고 난 그 시기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바라고 바라던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해서 육아에 집중할 수 없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에 제가 더 힘에 부쳤죠. 처음에 남편이 사업을 막 시작하고 몇 번을 제게 잘못을 했었거든요. 일단 둘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고 또 한 번은 저는 집에서 잔뜩 튼 배에 크림 발라가면서 고생할 때 고급 룸살롱 영수증을 저한테 들켜서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2번 다시 그런 곳에는 가지도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었어요. 그걸 어긴다면 전 재산을 제게 몰수당한 뒤 이혼하겠다고 적기도 했었죠. 본인은 그냥 안내만 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예정보다 빠른 산통으로 병원에 실려가 유도분만으로 애를 낳던 날에는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병실에서 힘없이 늘어져 숨만 쉬고 있을 때 얼빠진 얼굴로 슬며시 병실로 들어올 때 그 남편의 얼굴. 저는 정말 숟가락 들 힘도 하나 없었는데 그때 무슨 힘이 났는지 서랍장 위에 있던 보온병을 남편 얼굴로 던져버렸어요. 마일리지도 아니고 그동안 쌓인 잘못이 많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는지 제가 복직하고 얼마 안 가서 애들 볼 사람 고용에 대해 상의할 때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어차피 사람을 쓸 거면 장모님은 어때? 우리 엄마? 지금 식당 일 하고 계신데? 식당 일 힘들잖아. 저번에 다리 아파서 병원도 갔다 오셨다며. 어차피 일하실 거면 편한 딸 집에서 예쁜 손주들 보면서 돈 버는 건 어떠냐 이거지. 지금 식당에서 얼마 버시지? 150에서 한 180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 그럼 우리 수입에서 반반씩 빼서 200으로 맞춰드리자. 안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여보가 처가에 보내는 돈 줄인 다음에 마음 편치 않았던 거 잘 알아. 나도 늘 신경 쓰고 있었고. 또 내가 일 시작하면서 가정에 좀 소홀했어? 또 나도 다른 사람보다는 장모님께 우리 애들 맡기는 게 제일 마음 놓일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야. 근데 우리 엄마야 괜찮다고 하실 텐데 어머니께서 뭐라 하시지 않을까? 친정에 돈 보내는 거 싫어하시잖아. 그게 어떻게 돈을 보내는 거야? 정당하게 돈을 버는 거지. 우리 어머니 정당한 절차 거친 건 뭐라고 안 하셔. 걱정 마.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 대환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께서 힘든 식당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나 하시던 참이었는데 손주 돌보는 게 식당 일보다 안 힘든 건 아니었어도 그래도 제 집에서 조금이라도 편히 일하시면서 돈도 더 받게 되는 거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조건이었죠. 그렇게 제가 둘째를 낳고 복직을 하면서 어머니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도 괜한 트집을 잡지 않으시고 그냥 잘 됐네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없는 살림에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일을 한 대가를 어머니께 드리는 거니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웠고 결혼하고 마음속에 무겁게 가지고 있던 짐이 덜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일단 남편과의 마찰이 너무 심해졌어요. 아직 초기였던 남편의 사업은 간신히 적자는 면했지만 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몇 년간 제대로 된 흑자 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남편의 일이 딱 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았죠. 꿈에 그리던 사업이 정작 시작하고 나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니 남편도 갑갑하고 불안했겠죠. 처음에는 그 초조함을 제게 화풀이하는 건 참을만 했습니다. 부부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황이 버거워서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냥 그 순간 눈 딱 감고 넘어갈 만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 우리 애들에게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걸 보고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의 예민함은 한도 끝도 모르고 영역을 넓히다가 끝내 어머니와 애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애들이 아빠가 오랜만에 집에 와서 아는 척만 해도 저리 가라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아직 초저녁인데 애들 재우라고 툴툴거립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다가 헛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누가 보면 어느 나라 대통령 정도는 되는 줄 알겠다. 집에 와서 애들 한번 안아주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해? 애들한테 다정하게 말하는 거 그거 할 힘도 안 남아있을 정도로 일하다가 들어오는 거야? 아, 왜 또 시비야? 난 뭐 애들하고 안 놀아주고 싶겠어? 나는 애들 안 예쁜 줄 아냐고. 안 그래도 피곤한데 당신까지 보태지 마. 내 말은 당장 애들이랑 놀아주라는 게 아니라 말이라도 좋게 하라는 거야.
당신 피곤한 거 누가 몰라? 그런데 나도 피곤해. 당신 일이 힘들어서 잊었나 본데 나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최대한 애들한테 나 피곤하고 힘든 거 티 안 낸다고. 제발 그 피곤하고 힘든 거 애들한테 짜증내고 화풀이하면서 풀지 마. 애들이 뭘 알아? 혜림이는 그냥 아빠 봐서 반가워서 그러는 건데 애들이 무슨 당신 예민한 거 받아주는 용으로 이 집에 있는 거냐고. 이렇게 시작했던 싸움이 정말 수십 번은 더 되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싸우기 싫어서 꾹꾹 참고 참다가 터뜨렸는데 한 번은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남편이 밤 늦게까지 또 일 때문이라고 하고 술을 진탕 먹다 새벽에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제 출근 시간보다 먼저 집에 오시던 어머니께서 사위가 술 먹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게 듣고 해장하고 출근하라고 찌개를 끓이셨거든요. 그때 콩나물이나 뭐 마땅히 해장국 끓일 게 없어서 평소 좀 매콤하게 끓인 청국장찌개를 좋아하던 남편을 위해 어머니가 매운 청국장찌개를 그 아침에 부랴부랴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끓이셨어요. 그런데 찌개가 다 끓어가고 남편이 잠에서 깰 때쯤 안방에서 세상 짜증났다는 걸 티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 뭐야? 아침부터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가 당신 술 먹었다고 국으로 좀 달래고 출근하라고 청국장 끓였어. 얼른 씻고 나와. 오서방, 세수만 하고 후딱 나와서 한 술이라도 뜨고 가. 또 술 먹고 난 빈속에 커피 같은 거나 마시지 말고. 식탁에 남편 먹으라고 찌개와 수저를 놔주는 저희 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감사하다, 잘 먹겠다는 말 대신 마치 화를 삭히는 사람처럼 손바닥으로 거칠게 본인 얼굴을 마구 비비더니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한껏 낮춘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더군요. 장모님, 무슨 아침부터 텁텁하게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이. 그리고 숙주로 쓰린 배를 청국장으로 어떻게 달래요? 참나, 이거 그냥 하루 망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아직 술이 덜 깼어? 오서방이 많이 피곤한가 보네. 그래, 속이 안 풀리면 먹지 말어. 네, 속이 안 풀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돈 다 드릴 테니까. 당신 돌았어? 술을 어디로 처먹었길래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아유, 빛나야. 아침부터 왜 그렇게 큰 소리야?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 안 해도 돈 다 드리잖아. 누가 돈 안 준다고 아침부터 당신 출근 시간에 맞춰서 바쁘게 아침상 차렸겠어?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 아니면 어디가 잘못 꼬인 거야? 어떻게 사람 호의를 그딴 식으로 해석을 해? 당신 그 말본세가 잘못됐다고. 애가 둘인 인간이 새벽까지 술이나 퍼 마셔서 속이 꼬일 대로 꼬였으면 그냥 얌전히 속이 안 좋다고 말 한마디 하고 말 것이지. 왜 지 속이 꼬인 걸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야? 뭐? 야, 너? 그만들 좀 해라, 그만들. 오서방 바쁘다며. 이미 망친 하루 괜히 싸움이나 해서 더 망치지 말고 출근해. 빛나 너도 빨리 마저 준비하고 나가고. 내 앞에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다 듣고 기억할까봐 겁난다, 겁나. 그날 아침 대바람부터 시작된 싸움은 어머니의 만류로 끝났지만 이후 저와 남편의 사이는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둘 다 평소에는 의식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심했지만 한 번 어긋나면 끝도 없이 발톱을 세웠죠. 어머니께서 남편 셔츠를 다림질하다 둘째가 울어서 실수로 셔츠가 다리미에 타버렸을 때 제대로 하지도 않고 사고만 칠 거면 왜 하냐고 하며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 그 셔츠를 바닥에 내팽겨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는 남편이 바닥에 던진 셔츠를 주워 남편 얼굴에 던지고 그렇게 아끼는 거면 꽁꽁 숨겨뒀다가 당신이 다려 라고 또 발톱을 세워 싸웠어요. 근데 그냥 세우기만 한 발톱으로 실제로 서로에게 상처를 내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을 했네요. 참나, 저는 제 결혼 생활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월급 절반을 안 보내는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는 자금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미안하다고 해서 일단 어머니께 제 월급에서 원래 드릴 돈의 반절만 드렸어요. 어머니께서도 그 당시 남편 사업이 어떤지 잘 아니까 알겠다고 그냥 넘어가셨죠. 근데 그게 한 달을 넘어 두 달, 두 달을 넘어 석 달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한 번은 그럭저럭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도 석 달은 어머니 고정적으로 나갈 돈이 정해져 있는데 생활이 다 힘들 정도였죠. 그래서 두 달이 지나갔을 때는 제가 제 돈으로 조금이나마 더 드렸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 돈에서 더 드린다고 해도 제 월급도 정해져 있었고 넉 달이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정말 제게 너무 미안한 얼굴로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빛나야, 내가 네 사정도 오서방 사정도 너무 잘 아는데 당장 너한테 받는 돈으로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네 아빠 병원비랑 약값이랑 하면 거의 바닥이 보이는 돈으로 엄마가 생활을 해야 하잖니. 엄마가 우리 딸한테 이런 말 꺼내는 게 너무 미안한데 이번 달부터 월급을 다 못 주면 엄마가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볼게. 내가 장모가 돼가지고 사위한테 돈 얘기 꺼내는 게 어려우니까 네가 오서방이랑 말해보고 엄마한테 알려줘. 어? 일하고 돈을 다 못 받은 건 어머니인데 그래도 딸이라고 연신 미안하다고 말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턱끝까지 무기력한 슬픔이 차올랐어요. 어머니에게는 알겠다고 내가 말해본다고 했고 당장 그 말이 나온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안방으로 불렀어요. 장모님 집에 안 보내? 왜 장모님 안 보내고 방으로 들어와? 당신하고 할 말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바로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뭔데? 엄마 월급 말이야. 벌써 석 달째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 몇 달 모자란 월급을 메꿀 돈 모을 만큼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월급 반토막으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보면서 생활 못해. 돈 얘기하려고 들어온 거야? 장모님은 밀린 돈 받으려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고? 말 곱게 하지 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어머니께서 불안해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이러는 거야. 나도 괜히 당신 독촉하기 싫어. 독촉하기 싫으면 독촉하지 마.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 내가 대출이라도 받을게. 공무원 대출 받아서 어머니 밀린 월급이랑 앞으로 드릴 월급 해결하는 거. 뭐? 대출? 장모님 돈 드리자고 대출을 받자고? 진짜 장모님도 너무하신다. 아니, 손주 봐준 돈을 딸이 대출까지 받아서 드려야 하는 거야? 아니, 본인 손주들 아니냐고. 다른 사람 애도 아니고 본인 딸 애들인데 기어코 그 돈을 다 받아야겠대? 당신은 왜 사업 시작하고 말을 그딴 식으로 해? 그 돈 그냥 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정당하게 노동해서 받아야 하는 대가야. 당신 입으로 먼저 말했잖아. 정당. 근데 이제 와서 당신이 약속한 그 돈을 다 받아야 하냐고 말을 바꿔? 그게 당신이 평소에 쓰는 사업 기술이야? 본인이 불리할 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말만 바꾸는? 아니, 내 말이 틀려? 그거 몇 달 돈 좀 덜 받았다고 손주들 봐주기 싫다는 거 아니야. 손주들 데리고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면 뭔데? 진짜 난 장모님이 이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인지 미처 몰랐지. 돈 욕심 진짜 드글드글 하시네. 그럼 당신 어머니가 한번 해보시라고 하자. 당신 그거 좋아하잖아. 공평. 공평하게 당신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몇 달간 약속된 월급 반토막만 받아가면서 애 둘 봐주실지 어디 보자고. 어? 어머님도 손주 봐주는 거니까 군소리 없이 일하실지 보자니까?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우리 엄마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돼? 겁봐. 당신 매번 반반 공평 얘기만 하지 본인이랑 본인 가족 손해보는 거 절대 허용 안 하는 사람이야. 왜 당신 어머니가 하면 안 되는 고생을 우리 엄마한테는 당연하게 여겨? 당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보다 못한 게 뭔데? 제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니 눈에 핏발선 남편이 부들부들 떨다 이내 제 뺨을 짝 하고 때렸습니다. 그때는 머리에 피가 몰려서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저 그렇게 공평 좋아하는 사람 뺨을
제 뺨만큼 부어오르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도 지지 않고 바로 남편의 뺨을 내리찍듯이 때렸고 말로만 화살을 쏘던 싸움은 한순간에 말 그대로 개싸움이 되어버렸어요. 큰 소리에 놀란 어머니께서 들어와 말리시기 전까지 거의 서로 멱살까지 잡을 뻔했네요. 어머니는 거의 몸싸움을 하고 있는 저희를 보며 빽 소리를 지르셨죠. 어머니는 남편을 밀치면서 어떻게 내 딸에게 또 네 아내한테 손을 들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셨고 제게는 부모와 자식 있는 집에서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널 이렇게 키웠냐 화를 내셨죠. 어머니의 따끔한 중재로 저희는 정신을 차리고 일단 어머니에게 사과를 드렸지만 서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남편은 안방에서 저는 애들 방에서 지냈어요. 돈 문제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솔직히 치욕적이었죠. 남편의 아무 잘못 없고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의문도 들었으니까요. 그 후 거의 1년 반 동안 어머니의 월급은 제 월급에서만 떼어서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월급을 약속된 것만큼 못 드릴 것 같다고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당장 허리띠를 최대한으로 졸라매도 딸이 혼자 고생하는 건 못 본 척 할 수 없으셨나 봐요. 차라리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제 월급에서만 조금 떼어서 달라고 하셨죠. 진짜 얼마나 죄송하던지. 어머니께 제대로 된 월급 드리지도 못하고 황혼 육아 맡기는 것도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저와 저희 어머니가 갈리는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더 열이 받는 건 남편의 사업이 점점 호황을 맞았던 겁니다. 근데 이전보다 벌이가 아무리 좋아져도 남편은 제게 어머니께 드릴 정당한 월급의 반을 주지 않고 모른 척 하더라고요. 몇 번 말을 꺼내도 왜? 그걸 왜 내가 줘야 해? 돈 못 주겠으면 당신이 일 그만두고 애 봐. 그럼 되잖아. 라는 말만 해서 저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생활비조차 지 멋대로 마음 내킬 때만 줬어요. 저는 아무런 성과 없이 그저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에너지만 소비되는 싸움을 아예 시작도 안 하고 혼자 참는 걸 택한 거죠. 사람이 힘들면 이성적인 사고나 선택이 힘들어진다는 게 맞는 소리더라고요. 일이 안정기에 들어선 남편은 이전보다 더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집에서 종종 발견되는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는 와이셔츠나 법인카드로 결제된 영수증을 보아하니 룸살롱도 다시 주기적으로 다니더라고요. 아니, 다시가 아니고 저와 약속한 후로도 계속 다녔는데 증거를 이제 잡은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언제 넘어가도 이상할 것 없는 가느다란 숨처럼 이어지는 결혼 생활 중에 어김없이 피할 수 없는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 전에는 몇 번 남편과 같이 가는 게 싫기도 하고 남편은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데 시댁 가서 웃는 얼굴로 있을 자신이 없어서 종종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번 명절에는 시댁의 사정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보내지 못했거든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시어머니 감자탕집도 매출이 오랫동안 서서히 바닥을 쳐서 단내 만회하는 상황이었고 시아버지의 사업도 이자를 제때 못 내서 넘어가네 만에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명절이라고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이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런데 그때 명절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명절 며칠 전부터 제게 연락을 해서 명절 전날 올 거니 첫날 올 거니 뭐 해 먹을까 이러시는 겁니다. 정말 가기 싫었는데 무슨 일인지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이는 시어머니께 이번 명절 안 가겠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버린다고 생각하자 하루만 꾹 참자 하고 시댁에서 정말 기계처럼 음식 준비하고 시부모님과 대화를 했어요. 골이 깊은 남편과는 정말 필요한 의사소통만 했고요. 이르게 차린 저녁 식사만 마치고 바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시부모님 두 분 다 신이 나셨는지 연신 술까지 드시면서
자리를 끝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끝내 시어머니는 많이 마셔서 머리 아프다고 안방에 들어가서 잠드셨고 애들은 거실 구석에서 잠들었네요. 저와 남편 그리고 흥에 취하고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의 힘으로 본인이 살아온 날에 대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시어머니는 어떻게 만났으며 남편과 서방님을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 마치 위인전 이야기하듯 줄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안 끝나겠다 싶어서 애들이라도 작은 방에 눕히고 오기 위해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창 기울어진 사업 얘기를 하던 시아버지가 이런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게 성공은 못했어도 내 마누라, 내 자식들 굶기지 않을 만큼 잘했던 사업이, 그게 한순간 무너질 뻔했다 이거야. 근데 내가 누구냐? 이 오필석이가 누구냐?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 이거야. 왜? 다 잘 키운 우리 장남 덕분이지, 응? 우리 장남이 아버지 따라 어엿하게 사업가로 성공해서 이 아버지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도왔다 이거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도와? 누가 누구를? 하는 쎄한 생각에 도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 제 의심에 불을 붙이듯 남편이 이러더군요. 아버지, 많이 취하셨어요. 이만 들어가서 주무세요. 네? 왜 여보? 아버님이 오랜만에 즐거워하시는데 그냥 아버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어떻게 도와드렸는데요? 어? 아, 우리 며느리 결혼 참 잘했지. 이렇게 성공한 남편도 있고. 맞아요, 아버님. 결혼 제가 잘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남편이 뭘 도와드렸다고요? 야, 그만해. 아, 우리 장남이 아버지 빚 때문에 사업 말아먹으면 안 된다고 1억을 턱하니 내놨잖아. 그걸로 우리 마누라 감자탕집도 문 안 닫고. 참, 내가 자식 하나는 기똥차게 잘 키웠어. 시아버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저 웅얼웅얼 거리면서 점점 잠에 취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에 상반되게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것 같았어요. 1억? 우리 엄마한테 월급 주는 건 그렇게 아까워서 안 주더니 당신 집에는 1억이나 갖다 바쳤어? 참나, 그 1억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부모님 드린 거야. 내가 무슨 당신 돈 썼어?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내가 돈 안 보내면 당신도 절대 안 보낸다고 공평하게 하자고 한 거 당신 주둥이에서 나온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그 돈 벌고 모을 동안 난 뭐 놀았니? 나는 우리 일할 때 어머니가 대신 애들 봐드리면서 받는 월급도 한동안 다 내가 부담했고 생활비도 거기서 남은 쥐꼬리만한 돈에서 썼어. 당신이 그 돈 만들 수 있었던 게 내가 혼자 아둥바둥하면서 애써서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장모님한테 지금까지 계속 30만 원씩 드린 건 기억 못해? 애들 봐준 용돈도 드리고. 계산기 두들길 거면 제대로 끝까지 두들겨. 지금까지 드렸던 용돈이랑 애들 맡기고 드린 월급 다 합쳐도 1억 근처도 안 가. 그리고 애들 보고 드린 건 용돈이 아니고 받아야 마땅할 돈 드린 거고 그것도 당신이 약속했던 거야. 어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중 제대로 지켜지는 말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만만하니? 평등하게 공평하게 먼저 말 꺼낸 인간이 지 부모만 부모라고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보내? 야, 까놓고 말해서 생각을 해봐라. 애초에 공평할 수가 있겠나? 너희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은 원래 돈으로 쪼들린 적이 없는 분들이야. 근데 너희 부모님은 원래 없는 사람이잖아. 원래 구멍난 가계부에 그 구멍 조금 더 커진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 개소리 다 했니? 진짜 인성이 썩을 대로 썩어서 악취가 다 날 지경이다. 차라리 결혼 전에 당신 그 치졸하고 추한 속내 드러내지 그랬어. 아예 이 지옥 같은 생활 시작도 안 하게. 아, 그럼 헤어지던가. 나 안 말려. 야, 난 오히려 네가 아직까지 나랑 안 헤어진 것도 신기하다. 그 대접을 받으면서도 계속 붙어 살고 싶냐? 여자는 본인 스스로 본인이 받을 대접을 만드는 거야. 너는 나한테 온갖 치욕을 다 받아도 버텼으니
딱 그 수준의 대접 받아도 되나 보다. 뚜껑이 열린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부들부들 떨리다 못해 몸이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숨이 턱 하고 막혔어요. 저는 짧게 숨을 뱉어낸 다음에 차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후회도 미련도 없이 헤어질 수 있겠어. 그래, 끝내자. 나도 말할 때마다 썩은 내가 풀풀 풍기는 인간 쓰레기랑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뭐? 너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다 이 새끼야. 끝내자고. 저는 그대로 앞에 있던 저녁상을 다 엎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그렇게까지 할지는 생각 못했는지 하면서 뒤로 물러나며 당황을 했고, 잠들었던 시아버지도 일어나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너 미쳤냐?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안 미쳤으면 사람이냐? 너 같은 놈이랑 결혼까지 해서 살았으니 당연히 미쳤겠지. 더 미치는 꼴 보여줘? 나 당신이 그렇게 꿈에 그리다가 겨우 성공한 사업에 대해 내 지분 요구할 거야. 몇 년 동안 나 혼자 살림하고 나 혼자 애 보고 나 혼자 애 봐준 어머니 월급 주고 생활비까지 내가 해결했던 거, 그걸로 재산 분할 신청해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던 정당한 요구에서 내가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는 거 다 받아낼 거라고. 그래 해라. 안 말려. 다행이네. 그리고 당신 잊고 있었나 본데 룸살롱 갔다가 처음 걸렸을 때 쓴 각서 아직도 나 가지고 있어. 근데 당신 40이 넘었으면서 아직도 다니더라.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유리한 대로 쓸 테니까 알고 있으라고.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그리고 애들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했던 업보 이번 기회로 싹 다 돌려줄 테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 그게 될 것 같아? 두고 보자고. 그리고 당신 말대로 내가 받을 대접 수준 내가 만드는 거야. 그게 꼬우면 그 매번 책임도 못 지는 주둥이 당장 꼬매던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막 잠에 깬 첫째 손을 잡고 아직 잠들어 있는 둘째를 안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잡지 않고 오히려 제 선언을 조롱했어요. 한동안 그 조롱을 함께 사는 집안에서 들어야 했죠. 근데 진짜 웃긴 게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지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제가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는 지분이 상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건지 제게 넌지시 합의 이혼을 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야, 우리 애가 둘이다. 꼭 애들 사이에 끼고 피 튀기는 소송을 해야겠어? 그냥 내가 아쉽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합의하자. 하지만 저는 제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역사의 가치를 말이죠. 마치 본인이 손해보는 척 제안을 하는 남편 앞에서 네가 그 가벼운 주둥이 실로 꼬매고 오면 생각해볼게. 이렇게 말하고 무시했어요.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기에 그저 제게 잘 왔다고, 잘 참았다고, 이제 더는 참지 말라고 해주셨네요. 아버지께서도 당장 일어날 수만 있으면 그놈 요절을 내고 싶다고 아쉬워하기도 하셨고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남편과 나눈 문자 목록도 다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제가 남편과 직접 대화하기 싫어서 어머니 월급 문제나 생활비 문제를 문자로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3일 뒤에 돈 없다라는 대답만 딸랑 보내기도 했던 게 남아 있었어요. 또 남편이 말없이 외박을 해서 어디냐고 안 들어오냐고 문자를 남기면 다음날 아침에 출장이라고 제주도라고 아니면 해외라고 딸랑 보내고 말았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지출 내역에 몇 년 동안 꼬박꼬박 아이들 육아 비용으로 어머니에게 보낸 월급이 모두 다 제 월급 통장에서만 들어온 것과 지속적으로 남편이 생활비 통장에 전혀 돈을 넣지 않는 것도 다 확인이 됐죠. 그리고 예전에 썼던 각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던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쓴 영수증도
변호사에게 넘겼네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미련하게 참아오고 살았다는 증거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쌓일 대로 쌓인 제 고통의 무게를 눈으로 확인하니 허탈했어요. 왜, 뭐하러 이렇게 모일 때까지 참아왔나. 제가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자 담당 변호사가 제게 해준 말이 있었는데요. 지나간 일은 더 이상 후회하지 말라고, 그 후회가 남편이 빛나 씨에게 영향을 미치게 두면 남편이 이기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저 이만큼 모아서 이제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하라고. 소송은 험난할 테니 후회하고 슬퍼할 힘을 비축해 두라는 말을 덧붙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버텼어요. 뒤는 돌아보지 않고 제가 당한 수모를 치아받기 위해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초에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전 남편에게서 받아냈습니다. 솔직히 정말 전 재산을 받아도 모자랐지만 전 남편이 재판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에 미칠 만큼의 판결을 받고 몫을 받아냈기에 전 만족할 수 있었죠. 솔직히 전 남편과 보낸 시간과 그만큼 참아온 시간을 다짐한 대로 후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최선의 판단을 하지 못할 만큼 힘들었던 제가 마흔이 되기 전에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왜 먼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초반에는 떵떵거리고 아쉬울 것 없이 굴다가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에 질척거리는 걸까요? 남편은 이혼이 확정된 후에 양육권 교섭으로 자주 제게 연락해서 애들을 보고 싶다. 이번에는 당신도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는 얘기를 부끄러움도 모르고 꺼내더군요. 제게 정말 이대로 끝내고 평생 안 볼 거냐. 당신은 그럴 수 있냐. 혼자 드라마 찍길래. 그래, 이런 인간이지. 염치도 수치도 없구나 하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는 애들 얼굴 보게 해주는 것도 다행인 줄 알라고 말했네요. 그런데 그런 개수작의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남편은 이혼 후 무려 석 달 만에 새 살림을 차려 재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재혼 후에는 단 한 번도 애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죠. 막상 혼자가 되니 아쉬운 소리 하다가 이제 지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앞뒤 생각도 하지 않은 거죠. 지금 본인의 행동이 앞으로 애들과 본인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살 거면 계속 변함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해요. 또 태세 전환해서 애들 보고 싶다고 나오면 애들만 혼란스러우니까 매달 보내는 양육비 구멍 내지 말고 끝까지 개자식으로 남았으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저는 이혼 후에 부모님과 합가해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살던 낡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제 몫으로 받은 재산과 대출을 조금 보태 부모님과 저 그리고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고 또 결혼 후에 눈치 보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효도 드디어 혼자의 몸이 된 후에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제가 없는 동안 애들을 돌봐주시는 대가로 받아야 할 만큼의 용돈을 드리고 있고 힘드실 때는 따로 사람을 쓰기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고통을 이혼으로 치아받은 것처럼 부모님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 힘드셨던 거 조금이라도 딸로서 보상하고 싶네요. 정말 제가 힘들 때 진실로 제게 힘이 됐고 공평, 평등 운운하지 않고 제게 주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받는 걸 미안해하는 사랑을 줬던 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런 기꺼이 주는 사랑을 저희 아이들에게 주면서 살려고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감히 공평하게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주는 것만으로 당장 내가 힘들어도 내적으로는 힘이 나는 게 헌신이고 사랑에 헌신이 없다면 그게 진짜 사랑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제 목소리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조금이지만 제게 사랑을 나눠주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도 했었는데 아이들을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요. 물론 남편은 일을 계속하라고 했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서요. 저희 집은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시집가서 손자도 있고요. 둘째는 지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간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자꾸 거기 눌러 앉아 살고 싶어 해서 고민이네요. 지금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에요.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딸아이 유학 보내주고 시집 갈 때 넉넉하게 보태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그러니까 조금 부유한 중산층 정도 되겠네요. 상류층이라기엔 그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그 덕에 저도 집에서 마음 편하게 아이를 볼 수 있었겠죠. 한 명만 벌어도 충분히 쓰니까요. 저는 젊었을 때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때의 짬이 남아있는지 아이들을 잘 돌봅니다. 그래서 손자뿐 아니라 다른 집 아이들도 저를 좋아해요. 큰애가 손주를 안겨줬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나서서 키우겠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자주 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집에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더라고요. 그게 참 섭섭했었습니다. 그때는요. 손주는 이제 4살이 됩니다. 말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느린 게 영 걱정이었는데 큰딸 말로는 검사를 다 해봐도 별 문제는 없다고 그랬다더군요. 큰딸은 둘째 딸 못지않게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겁도 많고 걱정도 많은 성격이라 유학 가보고 싶으면 가봐도 된다는 제 권유도 거절했었습니다. 모르는 세상이 너무 무섭다고요. 둘째는 나가지 못해서 난리였는데 말이죠. 참 성격이 정반대인 자매예요. 키울 때도 그랬어요. 첫째는 뭐든 조용조용, 조심조심, 세심하고 섬세한 편이었고, 둘째는 뭘 해도 덤벙거리고 다쳐서 들어오고 목소리도 크고, 언니가 어디서 맞고 오면 동네를 다 뒤져서 자기 언니 때렸다는 아이를 찾아 몇 배로 때려주고 오는 그런 아이였어요.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이름 있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직장 동료랑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26, 결혼을 하기엔 요즘 같은 세상엔 참 빠른 나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빨리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말을 워낙 달고 살았던 아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진짜 빨리 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둘째가 23이었는데 언니 왜 이렇게 빨리 시집 가냐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각설하고 사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딸이랑 같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한, 사돈댁이 지방에서 농사를 크게 하시는데 사돈 어르신은 보기에는 덩치도 크고 험악하게 생기셨는데 그래도 참 성격이 호탕하신 분이라 며느리인 저희 딸을 참 이뻐라 하십니다. 때마다 농작물 같은 걸 저희 집에도 보내주셨고요. 상견례 날 만난 사돈어른들 모습을 보고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했어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참 좋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제 딸은 일찍 결혼했고 바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어요. 친구들 중에서 제가 할머니가 제일 일찍 됐는데 친구들은 좀 놀렸지만 사실 저는 좋았습니다. 아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저희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둘이 데이트를 하는 날에도 아이를 맡기고 가면 봐주기도 하고 딸아이가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고 하면 며칠씩 저희 집에 아이를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들이 봐도 제가 아이를 잘 보니까 그런 거였겠죠. 저에게 맡기고 여행이라도 며칠 다녀오는 날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오죽하면 애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했을 정도니까요. 저는 그만큼 손주가 좋았어요. 너무 예뻤고요.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사위가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저희 집에 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려면 제가 먼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해도 오지 않으면 제가 아이를 보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째에게 말했더니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거 되게 눈치 없는 걸 수도 있어. 뭐가?
내가 왜 눈치가 없어? 형부가 싫어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둘째의 말을 듣고 친구들에게 말해보니 친구들도 다들 저보고 눈치가 없다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찾아오면 너 좋아? 하면서요. 생각해보니 저야 뭐 애 보고 싶다고 가는 거지만 사위 입장에서는 집에 어른이 있으면 불편하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보고 싶다는 이유이긴 하지만 사위 입장에서는 그래도 장모님인데 제가 아무리 편하게 해준다고 한들 신경이 안 쓰일 수 없겠다 싶었거든요. 아이가 보고 싶어도 정말 꾹 참았어요. 며칠에 한 번 딸아이가 해주는 영상통화로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가며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인가?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하율이 좀 봐주세요. 집사람이 몸이 안 좋은데 제가 주말에 출장 일정이 잡혀서. 정말 너무 반가운 부탁이었어요. 물론 딸아이가 걱정되긴 했습니다. 잔병치레가 많은 아이이긴 했지만 며칠씩 앓아 누울 정도로 몸이 안 좋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위와 전화를 끊은 뒤 곧장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딸아이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걱정이 됐습니다. 너 많이 아파? 이서방이 너 아프다고 하율이 봐달라고 그러던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사람은 왜 그런 부탁을 했대? 엄마 힘들게. 엄마야 힘들 게 뭐가 있어. 엄마 하율이 보는 거 좋아하는 거 너도 알잖아. 근데 네가 아프다니까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네. 아니, 그 정도 아니야. 내가 볼 수 있는데 참. 엄마 안 와도 돼요. 아니, 가. 하율이도 하율이지만 너 목소리 들으니까 네 얼굴도 한번 봐야겠다. 딸아이 목소리를 들으니 딸아이 얼굴도 봐야 마음이 놓이겠더라고요. 물론 딸아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하율이를 볼 생각에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가 기분이 좋아 보였나 봐요. 남편이 묻더군요. 뭐 좋은 일 있어? 주말에 나 아영이 집에서 자고 와요. 하율이 봐달래. 그게 그렇게 좋아? 아영이 몸 안 좋다는데 좋아하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하율이 보는 건 너무 반갑네. 너무 오랜만이라. 아영이한텐 혹여 그런 말 하지 마. 애 서운해한다. 내가 미쳤어요? 그런 말을 왜 해? 남편이 정말 못 말리겠다며 고개를 젓더군요. 그렇게 주말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대망의 주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동안 하율이를 생각하며 하나둘 사둔 장난감과 옷들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빨리 오셨네요. 사위가 웃으며 나오더군요. 딸아이는 왜 나오지 않나 싶어 뒤를 보니 사위가 말했습니다. 집사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누워있어요. 많이 안 좋나? 그럼 병원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가서 링거도 맞고 왔어요. 주말 지나고도 안 좋으면 다시 가보려고요. 하율아, 할머니 오셨다. 그 말에 저 멀리서 방문이 열리고 하율이가 다다다 달려오더군요. 잘 나오지 않는 말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번쩍 들어하나 뽀뽀를 했습니다. 사위가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꾸벅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감사하고 죄송해요. 저는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가볼게요. 나 하율이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알지 않나. 안 죄송해도 돼. 그리고 나가는 사위를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하율아, 아빠한테 잘 다녀오세요 해야지. 그 말에 하율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더군요. 아빠가 가는 게 싫은가 보다 했습니다. 제 어깨를 꽉 잡은 하율이의 작은 손도 별 생각 없이 그저 반갑게만 생각했어요. 사위가 나가고 하율이를 안고 큰애가 잠들어 있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누워있는 아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꽁꽁 둘러싸매고 자고 있더군요. 가서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아픈 아이 자는 거 깨우는 게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푹 자게 뒀어요. 그렇게 잠든 아이의 뒤통수만 보고 나와서 하율이랑 놀았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낯을 가리면 어쩌나, 날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한참을 저와 놀던 하율이가 지쳤는지 잠든 후 시간을 확인했더니 4시가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을 줄 몰랐는데 아직 방 안에 아무 기척도 없는 딸아이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아침도 점심도 먹지 않고 저렇게 죽은 듯이 누워서 잠만 자나 싶어서요. 딸아이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가서 아이를 살짝 흔들었어요. 살짝 흔들었는데도 아이는 아픈지 신음소리를 내더라고요. 순간 더 자게 내버려 둬야 하나 싶었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다음날 더 고생할 것 같아서 그냥 깨우기로 했습니다. 정말 많이 아픈지 얼굴도 목소리도 기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뭐라도 먹여야겠다 싶어서 얼른 나와서 뭐가 있는지 확인 후에 있는 재료들로 죽을 만들었습니다. 감기나 몸살이 오면 목부터 붓는 아이라 넘기는 게 힘들 것 같아서요. 아영아, 나와서 죽 먹고 약 먹고 다시 자, 응? 나 진짜 괜찮아. 엄마가 안 괜찮아. 얼른 나와, 알겠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뭘 하는지 큰애는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뭘 하나 들어가려고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긴 팔에 가디건을 온 몸에 꽁꽁 싸매고선 말이죠.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많이 아픈데 손자본다는 생각에 들떠서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서 말이죠. 미안한 마음에 인상을 쓰고 물었습니다. 많이 추워? 좀 춥네. 여름이 다 되어가는 날씨였어요. 그러고 보니 방 안에서도 두꺼운 겨울 이불을 덮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아픈가 보다 했습니다. 그제야 딸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온몸에 힘도 없는 것 같고 평소에 그 반짝이던 피부도 푸석푸석 하더라고요. 여태 잤으면서 한시도 못 잔 사람처럼요. 눈도 퉁퉁 부어있고 죽도 먹는 둥 마는 둥. 아픈 모습을 꽤 봤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컨디션도 기분도 가라앉은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병원에 같이 가자는 생각으로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병원 갈래? 아니! 놀랐어요.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러서요. 제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자 딸이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온 걸 놀라하는 눈치였어요. 오늘만 지나면 나을 것 같아. 진짜 괜찮아. 병원 갔다 왔어. 그래. 안 그래도 이서방이 링거도 맞고 왔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니 움찔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 응. 왜, 아니야? 아니, 맞았어. 링거. 어딘가 찝찝함이 남는 대화였어요. 딸은 마지막엔 죽을 마시듯 먹더니 얼른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누워있고 싶어서 엄마 하율이 좀 잘 봐줘. 미안. 그러고 들어가서 또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하율이가 어느새 잠에서 깼는지 설거지를 하는 제 다리를 잡더라고요. 물 묻은 손을 털어내고 얼른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엄마는? 엄마도 맘만 먹고 들어가서 다시 자. 엄마 아야 하잖아. 엄마 아야해. 맞아, 엄마 아야해. 엄마, 아빠가 아야했어. 이제 입이 트이려는 듯 자꾸 말하는 게 귀여워서 하율이가 하는 말을 계속 따라했어요. 근데 하율이가 하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아빠, 엄마, 맴매했어. 맴매? 아빠가? 누구를? 엄마를 맴매했어. 아빠가 엄마를 맴매했다고? 아빠가 맴매했어. 그 말을 듣는데 어딘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아이가 그냥 하는 말이니 하고 넘길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좀 전에 큰딸이 제게 보인 반응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찝찝했거든요. 잠시 고민을 하다 하유리를 푹신한 패드 위에 올려두고 인형을 지워주고는 딸이 자고 있는 방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잠겨 있더군요. 엄마 들어가. 이야기 좀 해. 잠시만. 나 옷 갈아입어서. 그리고 잠시 뒤 철컥하고 잠금장치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이가 나타났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긴팔을 입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기 누가 있다고 옷 갈아입는데 문을 잠궈? 제 말에 딸아이가 움찔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더 말이 안 됐습니다. 습관이라 그래 그냥. 그렇게 말하는 딸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유리가 그러던데 아빠가 엄마 맴매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지금 아야 하는 거라고. 하유리가? 딸아이가 엄청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더니 금방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어디서 들었는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 입이 트이긴 하나 봐. 맴매도 어디서 들었나 보다.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긴팔티를 자꾸 끌어서 뭔가를 가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의 손목을 확 잡았습니다. 아이가 아픈지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맞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너 옷 벗어봐.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야, 엄마. 아니면 못 벗을 이유가 뭐야? 엄마한테 몸 보여주기 싫은 것도 아닐 테고. 얼른 엄마 진짜 화내기 전에 벗어. 진짜 아니라니까. 아빠 부를까? 엄마 성격에 이대로 집에 못 가는 거 알지? 아빠 부를까 하는 그 말에 딸아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조심조심 옷을 벗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치고 간 것 같았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만 서 있었어요. 이내 손이 덜덜 떨려오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아이의 몸은 성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온몸에 피멍 같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색이 다 달랐어요. 오래돼 보이는 멍도 있었고요. 정말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이서방이 한 짓이니 정말? 제 그 물음에 딸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벌벌 떨려오는 손으로 딸아이 몸 전체를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쓸었어요. 그리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제 그 모습에 딸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엄마, 너 이럴 때까지 왜 말 안 했어? 왜? 하면서 버릇처럼 들었던 팔을 아이의 멍이 가득한 팔을 보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분노를 억지로 정말 억지로 가라앉혔어요. 당장이라도 그 새끼를 죽이러 가고 싶었지만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엄마 진짜 화낼 거니까 사실대로 말해. 언제부터야?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더군요.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말 안 해? 하율이 낳고 나서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왜 말 안 했어? 처음에는 손대고 나면 진짜 자기가 미쳤었다면서 싹싹 빌었거든. 나는 그걸 바보같이 믿었고. 그리고 요즘은 차마 말할 용기가 안 났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할지 아니까. 그렇다고 이걸 참고 살아. 이 미련한 거사. 하면서 오열했습니다. 4년을 이렇게 지옥 같은 곳에서 악마 같은 새끼랑 살았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고통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가방 제일 큰 거에 네 짐 다 넣어. 엄마는 하율이 챙길 테니까. 일단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가야 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짐을 챙기게 한 뒤 하율이 짐은 제가 챙겨서 인형을 들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를 안아들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하율이가 지 아빠를 본체만지 했던 것도 이해가 갔어요. 근데 하율이가 어떻게 알았지? 잘 때만 그랬는데. 큰딸이 그렇게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작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끊었어요.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다 준비해서 할 테니 일단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은 최대한 상세하게 진단서를 써주셨어요. 사진도 엄청 찍었고요. 딸아이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모아둔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딸아이는 당분간 아빠에겐 말하지 말자고 했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빠도 아셔야 한다고. 언젠가 아실 일인데 나중에 아시면 더 화내실 거라고요. 집으로 들어가 왜 애들을 데리고 왔는지, 큰 가방은 뭔지, 영문을 몰라 하는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뒤 자는 하율이를 안방에 눕히고 나왔어요. 그리고 상황을 다 설명했습니다. 이 개자식 어딨어? 당장 죽여버려야지. 일단 기다려요. 그리고 애 깨요. 쉿. 남편은 제 말에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듯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어요.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그 감정이 아까 저도 느꼈던 거라 공감이 됐습니다. 일단 남편을 설득하고 사위가 없는 2박 3일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정말 제 모든 걸 걸고 그 자식의 인생을 부셔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분에게 늦은 시간에 전화해 이쪽 방면으로 가장 일을 잘하신다는 분을 추천받았어요. 그리고는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해 다음 날 바로 만났습니다. 큰딸은 저에게 보지 말라는 말을 10번도 넘게 하고서는 그동안 모아온 것들을 그 변호사에게 보여줬어요. 딸아이가 모아온 자료들을 보는 변호사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져 갔습니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강도가 센 편이고 자료도 많네요. 이건 녹취록인가요? 변호사가 박스 안에 있던 USB를 들어올리며 묻자 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승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양육권도 물론 100%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접근 금지도 가능하고 이제 문제는 위자료를 얼마를 청구할지예요. 제가 며칠 자료를 좀 더 보고 판례를 뒤져본 다음에 금액 최대치로 뽑아볼게요.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울더라고요. 어딘가 후련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고 같이 울었어요. 남편은 대충 상황 설명을 들었는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큰딸을 보자마자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그 개자식을 향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사위가 집으로 왔는데 애들이 없으니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저 그리고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모두가 받지 않으니까 뭔가 상황을 짐작한 듯 몇 시간 동안 잠잠했어요. 그리고는 딸아이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잖아. 이렇게 나갔어야 했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는 절대 말 못한다더니 결국 다 한 거야? 나 화났어 여보. 나 화내기 전에 하율이 데리고 들어와. 그 문자를 보자마자 분을 참지 못하고 사위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얼마간 가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장모님. 아영이 오늘부터 그 집에 안 들어가네. 그러니 찾지 말고 소송장 기다려.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애 아빠가 칼 들고 찾아가겠다는 거 겨우 말렸으니까 우리 앞에 얼굴 들이밀 생각하지 말고 얌전히 소송장이나 기다려. 알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에게는 계속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딸에게 온 전화를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 전에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씨발,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야, 이누나, 너 진짜 죽고 싶어? 어? 하율이 내가 니년 키우게 그냥 둘 것 같아? 하율이 엄마 노릇 계속 하고 싶으면 당장 애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진짜 나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이를 악물고 듣고만 있었어요.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 말이죠. 그랬더니 점점 더 하더군요. 이제 내 말에는 대꾸도 안 하기로 했냐? 나 같은 놈은 상대하기도 싫다 이거야?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내가 네 엄마 아빠 가만둘 것 같냐? 어? 가족들 인생까지 종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너 하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두가 행복한데 왜 이 사단을 만들어 멍청한 년아. 원래는 어디까지 하나 끝까지 들을 생각이었지만 정말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날쌔. 사위는 전화를 받은 게 저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아무 말도 없더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영이는요? 이제 변명도 안 할 모양이더라고요. 하긴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다 들었다고 생각하면 뭐 변명할 게 있겠어요. 이제 아영이는 자네 연락 아예 안 받을 거야. 아영이 바꿔주세요. 왜? 방금 했던 말 그대로 아영이한테 하게? 그 말에 또 입을 다물더군요. 방금 자네가 한 말 그대로 녹음됐으니까 앞으로는 말 가려서 해. 아, 씨발. 녹음했다는 말에 나지막히 욕을 내뱉고는 바로 끊더군요. 아무래도 무섭긴 무서웠나 보죠.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나고 소송이 시작됐어요. 집으로 서류가 날아간 것 같더라고요. 사위가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미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그런 말 했었다고 들었네. 소용없으니까 가봐. 내가 내 딸이 몇 년간 맞아온 걸 알았는데 그 지옥 같은 집에 다시 보낼 거라고 생각하나? 죽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진짜 죄송한 마음 하나라도 있거든 순순히 다 인정하고 처벌받을 건 받아. 남편은 정말 사위를 보면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다고 집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딸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지 아빠를 붙잡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사위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진짜 이러실 거예요? 에? 자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아영이랑 하율이는 절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 그리고 자네가 이럴수록 자네한테 불리한 건 알지? 씨발 진짜 딸 이혼녀 만들면 퍽이나 좋으시겠어요. 네? 그 말을 듣고도 기가 차더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무슨 흠이라고 그딴 걸로 협박을 생각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건 흠도 아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맞고 사는 것보단 1000만 배 나으니까 돌아가. 그런 거 안 통해. 자네 안 가면 경찰 부르겠네. 경찰? 불러. 집안 싸움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 돌아가는 거 몰라? 왜? 그전에는 그랬나 보지? 그럼 자네 아버지한테 연락하는 건 어떻나? 그 말에 사위가 눈에 띄게 움찔하더군요. 사돈댁 어르신을 사위가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딸에게 전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 엄하고 무서운 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인사 갈 때 무서웠는데 자기한테는 다정하시다고요. 아마 추측컨대 자기 아들 성향을 알아서 그렇게 무섭게 군 걸 수도 있겠더군요. 당장 전화해서 다 알려드려? 당신 아들이 4년 동안 우리 딸을 이렇게 때렸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제 그 말에 사위가 짜증을 내며 돌아서더군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소송만으로 끝내기엔 너무 분하다고 말이죠. 아직도 선명한 딸의 온몸에 있는 멍자국과 누가 옆에서 손만 들어도 움찔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벽보를 붙인다든지 시위를 하는 건 나중에 있을 재판에서 저희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해 사이에 회사 사람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오래 해서 발이 넓은 편이었거든요. 나온 사람은 딸 또래의 여자 직원이었어요. 아빠 친구분 따님이 이 팀장님 아내분 되시는 거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빠가 나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진짜 무슨 영문인지 하나도 모르고 나와서요. 남편 친구의 딸이 그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남편이 친구에게 저희 집 이야기를 했고 남편의 친구는 그런 쓰레기가 다니는 회사에 내 딸을 다니게 할 수 없다며 따님분을 제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딸의 사진을 보고 정말 경악하더군요. 그래서 그간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이 팀장님이 이런 분이셨다고요? 회사에서는 너무 나이스하셔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사람 겉만 보고는 절대 모른다더니. 제가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분노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뭘 도와주면 되냐고 뭐든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냥 이 팀장이 부인을 때려서 전치 5주가 나왔다더라.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던데 이런 소문만 좀 퍼뜨려줘요. 아빠한테 들었다면서. 그거야 너무 쉬운 일이긴 한데 그 정도로 괜찮으시겠어요? 원래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지잖아요. 회사 전체가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 걸 한번 겪어봐야 돼요, 그 자식은.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손가락 받을 일을 한 건지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해줄 거예요. 남편 친구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회사 전체에 정말 하루 이틀 만에 소문이 다 퍼졌다고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평소에 그런 이미지가 아닌 사람이라 그런지 회사 내에서도 다들 엄청 충격받아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회사 내부에서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남편을 불러다가 물어본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진짜라고 했겠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진짜임이 밝혀지면 더 큰일이 나니까요. 사위는 휴직계를 내고 회사를 쉬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말이 휴직계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해고 되는 걸 거라는 이야기를 남편의 친구에게 전해 들었어요. 제가 소문을 낸 거라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일 관련해서는 조용했던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때마다 보내주시는 사돈네의 농작물을 받고 사돈네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사돈이 왜 그러냐고 물어서 애들 이혼 진행 중인 거 모르셨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위가 바로 득달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말하셨어요? 늘 보내시는 채소들을 올해도 보내셨길래 이제 안 보내주셔도 된다 했더니 왜 그러시냐 물어서 애들 이혼 절차 진행 중인 거 모르셨냐. 이렇게 말한 게 다네. 왜? 내가 구체적으로 말해드릴 걸 그랬나? 그냥 연락을 마시지 왜 연락을 하셨어요? 어차피 알게 될 일 아닌가. 그리고 나는 자네 집에서 보낸 그 무엇도 이제 받고 싶지 않네. 자꾸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게. 자네 얼굴 보는 것도 역겨우니까.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위가 뒤에서 욕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심경이 복잡하겠죠. 회사도 잘려 필사적으로 숨기던 아버지까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돈댁에서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모양이더군요. 사돈댁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그 어떤 용서를 비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용서할 마음 없습니다. 그냥 아드님이 저희가 요구한 조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게끔 따끔하게 알려주세요. 아이가 정말 많이 죄송하다고 무릎까지 꿇었다고 하던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는 없나요? 어떻게 알려졌는지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혼까지 하면 정말 저희 아이는 미래가 없는데 이런 일 한 번 더 있으면
저희가 나서서 이혼시키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기 딸이 저런 일을 당했더라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서민은 보나마나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요. 용서요? 사돈 어르신은 사돈 어르신 자식이 맞았대도 용서를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물론 힘드신 건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둘 사이에는 하율이도 있고.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 같길래 그 앞에 사진을 한 장 던졌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딸의 맞은 몸이었어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증거로 제출하고 보여줘야 하는 제 마음이 상상이나 가실지 모르겠네요. 제 딸이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에 그 악마 같은 새끼랑 다시 살게 할 마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4년 동안 제 딸이 맞은 이런 사진 자료들만 박스 한가득에 저한테 딸한테 돌아가면서 욕하고 협박하던 통화 음성 파일들도 다 있어요. 딸의 시어머니 되는 사람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 되는 분은 굉장히 화가 나 보였습니다. 물론 저 말고 자신의 아들에게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보셨으면 아시겠죠? 다시 살라는 그런 끔찍한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기로는 그날 자신의 아버지에게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고 하네요. 판사가 합의를 권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아직 얼굴에 지워지지 않은 멍을 보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고 동네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까지 소문이 다 난 모양이었습니다. 부인을 때려서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이 말이죠. 회사도 잘리고 재산도 상당 부분 저희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어요. 당연히 양육권도 저희가 가져왔고요. 딸은 하율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둘째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는 그 자식이 편안하게 사는 꼴을 절대 그냥 두고 볼 생각이 없었거든요. 뭐? 그 자식이 미국에 갔다고? 지 언니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화해서 밤새 울던 둘째였어요. 지 언니가 누군가에게 맞으면 어느 동네라도 찾아가서 몇 배로 때려주고 했던 아이라 가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포사회에서도 금방 소문이 다 난 것 같더라고요. 멍청하게 가도 지 처제가 몇 년째 살고 있는 미국, 그것도 LA로 갈 게 뭐랍니까? 진짜 언제까지 괴롭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원하는 대로 다 들여드렸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곧 미국에서도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민사회가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이라 그런 소문이 한 번 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둘째가 그러더군요. 미국에서도 발붙이고 살 수 없을 거라고요. 저희 딸은 그간 상담을 열심히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제 일도 새로 시작했고 그 전만큼 많이 웃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호감을 보이는 청년도 생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직 딸에는 누군가를 만날 마음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냥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기뻤습니다. 그 전의 모습들을 되찾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자식과의 악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딸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우편함의 우편물 뜯어봤어요? 나? 아니, 왜? 우편물이 막 뜯겨져 있어서. 처음에는 애들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몇 번 반복되니 영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집으로 보낸 사람이 없는 선물들이 오기도 했어요. 꽃다발이다, 과일이다 하는 것들 말이죠. 그 또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딸을 좋아하는 그 청년이 보낸 건가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니라던데? 어?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딸이 새벽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는 기분이 든다고. 근데 저도 최근에 그런 기분을 몇 번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진 마음에 집 앞에 조그만 CCTV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걸 확인하고 정말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식이었습니다. 저희 집 현관에 귀를 대고 아내 소리를 듣는 듯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텀을 보니 2, 3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서 그렇게 저희 집 동태를 살피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요 1, 2년간 전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하고 사는지 몰랐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좀 알아보니 지방에 아버지 농사일 도우러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스토킹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요즘 뉴스에 왜 안전 이별을 못해서 맞거나 혹은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이 정도로는 딱히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딸아이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났어요. 뭔가 제 딸의 목소리 같아서 얼른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개자식이 딸의 손목을 잡고 있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비는데 이럴 거야? 진짜 다신 안 그런다고. 이제는 용서해줄 때도 됐잖아. 나는 당신 얼굴만 봐도 아직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덜덜 떨리는데 이제는 용서해줄 때라니. 그걸 누구 마음대로 정하는데?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가라고. 다시 찾아오지 마. 씨발 인연이. 그러고는 다시 제 버릇 개 못 준 듯 손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남자가 여자 때려요. 그랬더니 그제야 저를 발견한 듯 사위가 당황하더라고요. 욕을 짓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괜찮아? 바로 딸애에게 가서 안아줬어요. 몸을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있었던 일에 대한 트라우마는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와 안고 있는데 아영씨 괜찮아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고 보니 전에 언뜻 본 적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아영이를 좋아한다는 그 청년 말이죠. 괜찮다고 말해주고 둘이서 어디론가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아영이만 돌아오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무서워서 급하게 문자를 했답니다. 그래도 저나 남편보다는 해결이 빠를 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경찰이거든,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아영이 일을 조사하던 경찰이더라고요. 경찰서에는 몇 번 간 적이 없어서 저는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 낯이 좀 익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청년은 아영이 옆을 무슨 기사마냥 지키기 시작했어요. 경찰이라는 그 직업에 더 든든하다고 느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붙어 다니다 보니 아마 사위도 그 모습을 봤던 거겠죠. 그날 이후로 딸의 바뀐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자꾸 문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당신 연애해? 나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새끼는 네가 이혼녀의 애엄마인 거 알아?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동시에 무섭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랑 마주쳤어요. 어머님이 용서해주세요. 그럼 아영이도 저 용서해줄 거예요. 애초에 내가 용서해줄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영이가 자네에게 돌아갈 일은 없을 거야. 왜요? 만나는 새끼 있어서요? 그 새끼는 다 안 돼요? 이혼녀의 애엄마인 거? 모르죠? 모르니까 만나는 거겠지. 왜 몰라? 자네가 아영이 그렇게 했을 때 사건 조사하던 경찰이었는데. 뭐라고요? 제 말에 적잖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그건 저희도 놀랐는데요. 거짓말이죠? 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하나? 그리고 자네 아버지는 자네 올라와서 또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나? 어? 그 말에 또 인상을 팍 쓰더니 그대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한동안은 잠잠한 듯 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어요. 또 몰래 저희 집 앞에서 아영이를 기다리다가 아영이가 혼자 있는 줄 알고 아영이에게 말을 걸었던 겁니다. 근데 뒤에서 그 청년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시비가 붙었고 사위가 먼저 그 청년을 한 대 때리자 그 청년이 바로 제압을 했다더군요. 덩치도 힘도 딱 봐도 사위보다 더 크고 좋아 보이는 청년이긴 했거든요. 사위는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또다시 시골에서 전 시댁 식구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래서 올려보내줬더니 또 쓰레기 같은 짓을 해? 너 죽고 싶어 진짜? 어? 하면서 자신의 아들 뺨을 세게 올려치더군요. 전 사위가 휘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와중에 딸의 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와서 또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얘야. 우리가 애를 다 잘못 키운 죄다. 저는 딱히 할 말도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이번에도 합의해달라는 말을 할 게 뻔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는 제발 합의를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딸의 전 시아버지는 절대 합의해주지 말라고 저희에게 봐주지 말라 신신당부하시는 바람에 그 집 부부도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 전과자 만들 순 없잖아요. 갱생이 안 되는 새끼 자꾸 이런 식으로 봐주니까 더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없는 자식 치면 되지.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 사위는 딸이랑 만나는 그 청년을 향한 계속 적대감을 내비치는 바람에 조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통상적으론 그 정도 일로 유치장에 구금되진 않는다고 들었지만 이미 딸애를 폭행해서 그 문제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라 유치장에 구금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합의를 해주든 말든 경찰로 넘겨질 거라고 하더군요. 경찰을 때린 것도 큰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행유예이긴 해도 형을 받았다는 연락을 얼마 뒤에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 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마 그 청년이 무서워서도 이유가 크겠죠. 여태는 자기보다 덩치도 작고 힘도 없는 사람들만 상대하다가 예상 밖의 상대를 만났으니 말입니다. 전 사위는 다시 시골로 잡혀간 것 같더라고요. 뭐 외국에 나갔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있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자신의 아버지 옆에서 아마 꽤나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겠죠.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과거를 후회하며 자신이 한 짓을 되돌아보겠지만 그럴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평생 과거에 묶여서 살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집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딸아이는 그 청년과 잘 만나고 있습니다. 종종 저희 식구들과 밥도 먹고 그래요. 오랜만에 한국에 잠깐 들린 둘째가 그 청년을 보고 그러더군요. 사실 그전 그 새끼는 좀 쎄한 게 있었거든. 나는 저 사람은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하율이 보는 눈도 다정하고. 그래도 딸아이는 선뜻 누군가와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했고 그 청년도 그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 우리 하율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아마 아이가 말이 안 늘던 이유가 그 집에서 그 자식의 행태와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집을 나오고 자신의 아빠를 안 보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말이 굉장히 빨리 늘었거든요. 이제는 어린이집에서도 말도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잘한다고 담당 선생님이 말을 전해줬습니다. 집에서도 입이 쉴 새가 없어요. 그간 못한 말을 다 하기라도 할 기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잘거리는 입이 어찌나 귀여운지 하율이 본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너 다시 재혼하는 날 와도 하율이는 나 주고 가. 안 돼. 하율이는 내 아들이야. 너보다 하율이가 더 좋은데 어떡하냐? 그건 좀 서운한데? 저희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날이면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을 웃으며 지내고 있어요. 어느 날 딸애가 그러더군요.
나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그 말에 그냥 참았었다고 말이죠. 혹시나 하율이를 못 보게 될 상황도 무섭고 내가 맞고 산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부끄럽고 또 무엇보다 저와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가슴 아파할 게 너무 걱정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자식이 하는 말을 믿기도 했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 더 심해진 폭력에 어느 순간 자신도 익숙해져 가는 게 무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여긴 적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결국 내가 있었던 그곳이 지옥이었고 자신은 악마와 살았던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는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말이죠. 사람은 결국은 어떤 상처를 이겨내는 힘을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힘든 날도 종종 있긴 하지만 결국엔 시간이 우리의 상처를 더 흐리게 해줄 겁니다. 물론 흉은 남을지언정 말이에요. 저희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행복할 예정이에요. 물론 내일도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나 남들의 시선과 혹은 누군가가 속상해할 것을 걱정하거나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부끄러워하신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더 당당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한 경험이 있는 이제 막 30살이 좀 넘은 여성입니다. 직업은 회사원이고 20평대 아파트에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 기구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여러 사연을 듣다가 저도 누구에게도 편히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경상도 지역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무원이시던 아버지 슬하에서 빠듯하지만 엄격하게 교육받으며 자랐고 장녀인 제 밑으로는 동생이 2명 있습니다. 저는 학원을 많이 다닐 수는 없는 형편임에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책을 어깨 너머로 많이 읽기도 하고 도서관을 다니기도 해서 성적이 제법 좋았습니다. 다 어릴 적에 책을 많이 읽은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제가 고등학생 때 말하는 인서울대학에부터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20살,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였죠. 부모님은 다 큰 딸을 타지에 보내는 게 마음에는 걸리셨지만 그래도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간다는데 보내줘야지 하시며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원룸을 전세로 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학 생활은 재미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사투리를 쓰다 보니 애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겁도 나고 긴장도 됐었는데 신입생 OT 가기 전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내가 깍쟁이라는 서울 애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OT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청자켓을 입고 선배들이 세우는 줄에 따라 2명씩 짝을 지어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제 옆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던 여학생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쑥스러워하며 자신은 부산에서 와서 사투리를 쓴다며 이해해달라고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워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흔들며 나도 경상도에서 왔다고 반갑다고 우리 말 편하게 하자며 신나서 수다를 떨었어요. 서울에서 처음 사귄 친구가 비슷한 지역 사람이라 한결 힘이 나고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에서 절친이 생기고 그 친구와 서울 생활을 재밌게 보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서울의 경복궁이나 창경궁 같은 궁도 산책하고 벤치에서 도시락을 까먹기도 하고 명동이다, 신촌이다, 가보고 싶었던 지역을 하루씩 날을 정해 가보며 구경을 실컷 하기도 했어요. 연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친구는 피부가 무척 희고 긴 머리가 찰랑거리는 여성스러운 외모의 친구였는데
그래서인지 남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친구와 어울리다 보니 저도 남자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 여중 여고만 나왔던 터라 처음에는 남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색하고 영 맞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말하면 된다는 연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연희와 단체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말이 소개팅이지 여행 같은 형식으로 여러 명이 1박 2일 펜션에 모여 지내면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수영도 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도 되고 그냥 놀아도 되는 자리였어요. 그동안은 소개팅이다 하면 나가서 파스타나 피자를 먹으며 잘 차려입고 상대방을 만나는 그런 만남들을 주로 가져왔었기 때문에 연희와 저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펜션에 온 남자들 중에 처음부터 유독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평균 정도의 키에 깔끔한 카키색 니트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제가 사고 싶었던 브랜드 한정판 운동화였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난해하다는 평을 받는 그 신발을 실물로 보는 건 저도 처음이었어요. 저는 저 운동화가 진짜인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걸 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 디자인이 저렇게 잘 어울리는지 등의 여러 생각이 그를 본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떠오르면서 그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내성적이고 숫기 없는 성격인지라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연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연희는 저에게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땅땅 치더니 곧 저녁이 되어 바베큐 시간이 되자 자연스럽게 고기 굽는 쪽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그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저와 연희는 그 근처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고기를 주워 먹기도 하고 그에게 그릇에 먹을 것을 덜어주기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마침 그 남자의 친한 친구인 야구 모자를 쓴 분을 연희는 마음에 들어했기에 서로 한 명씩 공략을 하며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그런 관심이 싫지는 않은지 이야기를 잘 받아주고 또 저녁 먹고 넷이서 산책을 가보자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 운동화남과 산책을 하며 처음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디건을 걸쳐 입고 나선 산책길. 길은 어두웠지만 간간히 가로등이 있고 나무들과 펜션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좀 쌀쌀하긴 하지만 경치가 정말 아름답네요. 산 좋아하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등산을 많이 해서 산을 좋아합니다. 재작년부터 2년 정도 등산 동호회 활동도 했어요. 아, 진짜요? 저는 동네 뒷산 한 번씩 올라가는 게 전부인데. 그러면 다음에 등산 모자 살 때 혹시 브랜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등산 모자 사시게요? 어떤 디자인이 필요하세요? 땀 흡수 잘 되는 거? 아니면 햇빛 잘 가려주는 거요? 저는 그분과 등산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어요. 실제로 산을 타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같이 취미 활동을 할 사람이 없어 적적하기도 했는데 마침 이분이 등산을 좋아하신다니 반가웠습니다.